지금 드림그룹 대표 최화영의 집에 누군가 살고 있습니다. 최화영은 그 사람을 자기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딸이 아닙니다. 최화영이 30년 전에 훔친 아이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엄마를 빼앗기고 아빠를 잃고 죽을 뻔한 그 아이가 지금 최화영의 집안에서 최화영의 밥을 먹고 최화영의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최화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최화영은 아직 모릅니다. 자기 옆에 앉아있는 그 여자가 누군지. 30년 전 훔친 아이. 30년 후 그 아이의 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웃으면서, 딸인 척하면서. 이게 첫 번째 남자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995년 드림그룹 후계자 마동석과 고아 출신 정숙희의 이야기로 첫 번째 남자는 시작됩니다. 드림그룹, 드림호텔, 드림백화점, 드림마트까지 거느린 재벌 집단입니다. 그 후계자 마동석은 아버지 마대창 회장의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고아 출신의 정숙희를 사랑합니다. 정숙희라는 인물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사법시험 1차 합격자.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고 예쁜 여자가 아닙니다. 영민한 두뇌의 지성미까지 갖춘 여자인데 운명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딱지 하나로 마대창 회장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결국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걷게 되는 인물입니다. 동석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숙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탤런트 최화영.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으로 드림그룹 입성을 꿈꾸는 여자입니다. 시상식장에서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면서 임신 의혹이 불거지고 곧이어 언론에 기사가 납니다. 드림 후계자 마동석과 결혼 초일기. 스캔들이 터진 거죠. 동석은 절대 그런 일 없다며 부인합니다. 하지만 화영은 당당합니다. 난 동석 씨 아내가 될 사람. 이렇게 단언하면서요. 회식 후 술에 취한 동석이 자신을 데려다 줬다는 게 화영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숙희도 임신을 확인합니다. 8주차였습니다. 동석의 아이를. 같은 시간 두 여자가 동시에 동석의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것도 한 명은 스캔들 기사가 터진 상황에서요. 숙희는 신문 기사를 보고 배신감에 오열합니다. 동석은 화영의 주장을 일축하고 숙희를 찾아 헤매지만 이미 숙희는 떠난 뒤였습니다. 결국 마대창 회장은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해 동석을 프랑스 지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곧이어 뉴스 속보가 전해지죠. 마동석, 모나코 해상 실종.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두 여자의 욕망과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화영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 그 뒤에 무엇이 있냐면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욕망입니다. 동석이 사라지자 화영은 마대창 회장을 찾아갑니다. 아이를 낳아서 동석 씨 아이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드림그룹의 며느리 자리를 꿰차겠다는 의지를 공개 선언한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화영이 마대창 회장 집을 나서다 발견합니다. 임신한 정숙희를요. 화영의 머릿속에서 바로 계산이 돌아갑니다. 저 여자가 동석의 아이를 가진 거다. 저 여자가 마 회장을 만나면 안 된다. 동석의 아이는 내 아이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화영이 한 짓이 무엇이냐면 숙희를 미행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그래, 차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아이랑 저 여자도. 임신한 여자를 차로 밀어버리려는 생각을 서슴지 않는 인물입니다. 최화영이라는 인간의 민낯이 이 장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숙희를 미행하던 화영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배를 움켜쥐고 안 돼, 내 아이라고 비명을 지르면서요. 그리고 2회에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화영은 사망한 상태의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사산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화영의 절규가 처참합니다. 내 아들 살려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여자의 절망. 시청자들이 안타까움과 섬뜩함을 동시에 느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비극을 맞은 화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지겠죠. 화영은 달랐습니다. 절망에서 1초도 지나지 않아 광기 어린 야망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잃은 이유를 모두 정숙희의 탓으로 돌립니다. 정숙희가 내 애를 죽였어. 그럼 그 애를 데려와야지.
아이를 잃은 슬픔을 복수심으로 뒤집어 씌우는 순간입니다. 정숙희의 아이를 빼앗아 자신의 아이로 만들겠다는 결심. 이게 이 드라마의 가장 핵심적인 악의 출발점입니다. 화영의 신복 비서 이강혁이 등장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이강혁이라는 인물은 독특합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 매섭고 예리한 눈빛. 말수가 없고 화영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의 신복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부하가 아닙니다. 화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감히 화영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경외하기에 사랑 고백 한 번 못하고 화영을 여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인물이에요. 화영이 정숙희의 아이를 빼앗겠다는 결심을 밝힐 때 이강혁이 합니다. 정말 꼭 그래야겠다면 내가 할게. 넌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됐다. 내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것. 이 남자의 사랑이 어그러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 대사 하나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화영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정숙희를 원래 일하던 식당에서 해고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숙식까지 제공하는 시골 별장의 할머니에게 채용되게 합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화영의 공모자였죠. 화영이 그 할머니에게 내린 지시는 이겁니다. 내 임무는 아이를 무사히 낳아서 내 품에 안겨주는 거야. 이 대사 하나가 화영의 집요한 집착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한편 마대창 회장은 화영의 아이를 자신의 손자라고 확신하고 재산을 물려줄 후계자 구상을 밝힙니다. 화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가짜배를 착용합니다. 임신한 척 연기를 하는 거죠. 마 회장이 보낸 비서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숙희의 출산일을 감시하며 아이를 빼앗아올 날만 기다립니다. 드디어 숙희에게 진통이 시작되는 날. 마 회장이 화영의 집을 불시 방문합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죠. 화영은 임신한 연기를 유지하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친구를 보러 가야 한다고 둘러대고 별장으로 달려갑니다. 별장에 도착한 화영. 간호사 복장으로 변장하고 숙희의 출산 현장에 잠입합니다. 숙희가 고통 속에 아이를 낳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선 게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숙희가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화영은 아들 하나만을 기대하고 왔는데 두 번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완전히 멘붕에 빠집니다. 그리고 화영이 내린 결론은 더 충격적입니다. 아이 둘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강혁에게 지시합니다. 아이 하나는 내가 처리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야. 갓 태어난 아기를 지워버리라는 명령.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 가장 섬뜩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숙희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장미, 그리고 설인. 직접 만든 네잎클로버 뜨개 팔찌도 채워주죠. 그런데 설인에게 열이 납니다. 숙희는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 합니다. 그 순간 간호사 복장의 화영이 나타납니다. 아픈 아이만 병원에 데려다 치료하고 오겠다면서 아이를 빼앗으려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또 한 번 틀어집니다. 숙희가 아픈 아이의 기저귀를 챙기러 할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화영과 할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 숙희는 그 간호사가 바로 탤런트 최화영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절대 저 여자한테 너희들을 빼앗길 수 없어. 숙희는 쌍둥이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화영이 쫓습니다. 정숙희, 너랑 내 아이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 이 절규가 얼마나 섬뜩한지. 살기를 드러내는 화영의 모습 뒤로 두려움 속에서 필사적으로 달리는 숙희의 모습이 교차됩니다. 그리고 절벽. 숙희는 뛰어내립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뛰어내리기 전 숙희는 이미 아기 장미를 별장 창고에 숨겨놨습니다. 이강혁은 숙희와 아기가 죽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화영도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혔잖아. 우린 떳떳해. 아무 잘못도 없는 거야.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맞긴 합니까? 방금 갓난아기를 훔치려 하고 산모를 절벽으로 몰았는데 피를 안 묻혔으니 떳떳하다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고에 숨겨진 아기 장미는 오복길에게 발견됩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린 숙희도 낚시꾼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구합니다. 다만 숙희는 이 사고로 5세 수준으로 지능이 퇴행합니다. 사법시험 1차 합격자였던 여자가 한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화영은 쌍둥이 중 설인을 안고 마대창 회장을 찾아갑니다.
제가 낳은 동석 씨 딸이에요. 재벌가 며느리로 입성하는 순간이죠. 마 회장이 서린을 안아들며 감격하는 그 장면. 화영이 서린에게 속삭입니다. 이제부터 넌 내 딸로 평생 살아. 30년을 관통할 야망의 시작입니다. 드라마는 여기서 30년을 건너뜁니다. 성인이 된 장미와 서린이 등장하는 겁니다. 같은 얼굴인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 오장미. 반찬 가게를 총지휘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여자입니다.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 미모가 꿀새도 없이 투박한 안경을 쓰고 살지만 엄마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아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게 꿈인 여자입니다. 어른스럽고 밝고 따뜻하지만 생존력은 최강입니다. 난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강철 멘탈. 그리고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입니다. 한쪽에선 장미가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다른 한쪽에선 마서린이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으로 호텔 엘리베이터에 등장합니다. 마서린. 재벌가 손녀답게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금쪽이입니다. 안하무인의 아이콘. 세상 겁나는 게 하나 없고 못 가지는 것도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데 이 여자, 그냥 단순한 재벌 손녀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서 오히려 뭘 가져도 즐겁지 않고 주위엔 돈만 쳐다보는 사람뿐이라 한없이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이 강준호에게 향합니다. 강준호는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으로 드림호텔에 스카우트된 남자입니다. 자신의 돈은 물론 자신을 아예 돌같이 보는 남자. 차갑고 치밀한 완벽남.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철벽남. 서린은 이 남자에게 매료됩니다. 어떡하든 이 차가운 남자를 억지로라도 꺾어 내 꽃병에 꽂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장미는 5회에서 백화점에서 수키 생일 선물을 사다가 서린과 처음 마주칩니다. 30년 만에 같은 얼굴의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이 장면이 첫 번째 남자의 첫 번째 폭발 지점입니다. 같은 시각 화영은 드림호텔에서 여전히 우아한 모습으로 권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강역의 보좌를 받으며요. 하지만 화영의 삶에도 균열이 있습니다. 서린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걱정합니다. 화영이 서린을 끔찍이 아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순수한 모성인지 후계자를 잃지 않으려는 본능인지는 화영 자신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복잡한 감정선 중 하나가 바로 화영과 서린의 관계입니다. 최화영이 서린을 생명줄로 여기는 이유. 이 줄을 놓치는 순간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꽃길만 깔아주며 서린을 키웠는데 서린은 자꾸 엇나가기만 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서린이 진짜 화영의 딸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피는 못 속이는 겁니다. 드라마의 중반부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위장해드린 그룹의 집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복길. 오장미의 양아버지입니다. 수키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인물로 장미와 수키를 자기 살과 피처럼 끔찍이 위하는 남자입니다. 배포 크고 우락부락한 상남자 스타일이지만 속은 한없이 여리죠. 이 복길이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수키의 사고와 장미를 위협한 배우가 최화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강혁과 쌍칼의 만남을 목격하면서요. 화영은 이강혁에게 오복길을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오복길은 이강혁에게서 벗어나지만 최화영과의 몸싸움 중 쓰러지며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최화영의 차 트렁크 안에서 의식을 되찾은 오복길. 장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하지만 최화영이 둔기로 오복길을 내리칩니다. 이 장면이 방송될 때 시청자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착한 남자를. 그것도 진실을 알리려는 그 순간에 둔기로 내리치는 이 여자. 오복길은 끝내 세상을 떠납니다. 장미에게는 양아버지를 잃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심이 생깁니다. 장미는 마서린과 이미 만난 상태였습니다. 같은 얼굴의 두 사람이 처음 마주쳤을 때 서린은 도플갱어라고 둘러댔지만 결국 쌍둥이라는 걸 둘 다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서린이 먼저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바꿔 살아볼래? 그 제안이 장미에게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화영이 한 말을 서린이 엿듣습니다. 하나를 없애면 또 하나가 나타난다. 오장미를 없앨 방법이 없을까?
서린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엄마가 오장미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후 채화영의 사주로 쌍둥이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서로의 삶을 바꿔 살아보기로 하고 장미가 재벌가로 서린이 반찬 가게로 향했을 때입니다. 이강혁의 수아가 오장미를 향해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건 서린이었습니다. 오장미가 서린을 구하려 달려가지만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서린은 긴급수술을 받고 의식을 잃습니다. 의식을 찾은 장미는 침대에 누운 서린을 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너로 살며 채화영을 부술 것. 그리고 분노하며 말합니다. 채화영 각오해. 숨통을 조여주겠다. 엄마 아빠 서린이 못 가지. 지옥을 보여줄게.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위장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생모 정숙희의 인생을 산산조각 냈고 양아버지 오복기를 손수 죽음으로 몰아넣은 채화영. 그 채화영이 철창 안에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포기를 모르는 결심.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위장해 드림 그룹의 집안에 들어온 지 몇 주째. 처음에는 모든 게 아슬아슬했습니다. 강준호를 기억하는 척 연기해야 했고 채화영의 말 하나하나에 딸답게 반응해야 했고 이 집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마서린의 흔적을 자신의 것처럼 소화해야 했습니다. 그 긴장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적응이란 걸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오장미가 적응할수록 오히려 더 마서린답지 않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이강혁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예리한 이강혁은 사흘 전부터 오장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치는 척, 보고를 드리는 척. 그 사이사이 오장미의 손끝과 발끝과 눈빛을 체크하고 있었죠.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드림호텔 3층에서 보고서를 전달하러 왔을 때 오장미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이강혁이 물었습니다. 실장님, 지난주에 부탁드린 3분기 예산안 검토 어떻게 됐습니까? 마서린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장미는 딱 0.5초.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짧은 공백을 가진 뒤에야 답했습니다. 아, 내일 아침까지 드릴게요. 0.5초. 일반인의 눈엔 보이지 않을 그 틈을 이강혁의 예리한 눈이 잡아냈습니다. 오장미도 알고 있었어요. 이강혁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그래서 오장미는 속으로 시간표를 다시 짭니다. 이강혁이 채화영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실행해야 한다. 채화영의 가장 뜨거운 약점, 강남봉이라는 이름을 이 집안에 터뜨리는 것. 채화영이 스스로 허둥대게 만드는 것. 그 혼란 속에서 이강혁의 의심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게 만드는 것. 강남봉은 누구냐면 강준호와 강백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화영과 은밀한 관계가 있는 남자이기도 합니다. 오장미는 진홍주를 도구로 씁니다. 진홍주. 염산월의 딸이자 드림호텔 직원입니다. 강백호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여자이고 채화영을 흔들 수 있는 정보가 생기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인물이에요. 오장미가 호텔 복도에서 진홍주 옆을 스치며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댑니다. 실제 통화가 아니라 화면이 꺼진 폰인데 진홍주 귀에는 통화 중으로 들리게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강 교수님이 엄마한테 또 연락했대. 어머나 꽃에 보석까지. 우리 엄마 미모가 있으시니 어쩔 수 없나. 강 교수님 너무 적극적이시다. 그러더니 진홍주 쪽을 힐끔 보며 작게 웃고 전화를 끊는 척 폰을 내립니다. 아이고 홍주 너 어딨었어? 못 봤어. 미안. 그렇게 복도를 지나쳐 걷습니다. 진홍주는 음료컵도 잊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강 교수님. 꽃. 모석. 채화영 대표님. 강씨 성을 가진 교수라면. 진홍주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건 엄마한테 알려야 해. 진홍주가 핸드폰을 꺼낸 건 오장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10초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오장미는 계단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잘 됐어. 진홍주 반드시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그리고 염산월이 그걸 가만히 넘어갈 리가 없지. 이제 염산월이 움직입니다. 염산월. 마 회장의 후처이자 진홍주의 엄마입니다. 화영과 초등학교 동창이며 화영의 코디네이터로 시녀 노릇을 해온 여자인데 어느덧 마 회장의 총애를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화영의 견제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서 속은 항상 끓어오릅니다.
최화영을 한 방에 날려버릴 기회만 있다면 팔이라도 걷어붙일 각오가 된 여자입니다. 진홍주 전화를 받은 염산월은 즉시 계획을 세웁니다. 홍주야. 지금 당장 꽃집 가. 빨간 장미 꽉 채운 바구니 사고 카드 써. 딱 한 줄이야.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강남봉. 오늘 저녁 최화영 집 현관 앞에 갖다 놓고 내가 퇴근할 때 발견한 척 들고 들어가. 반드시 마서린 앞에서 카드 읽어. 저녁 6시 화영이 외부 미팅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진홍주가 두 손으로 꽃바구니를 받쳐들고 다가옵니다. 탐스럽게 빨간 장미가 수십 송이 가득한 꽃바구니. 가운데에 작고 흰 카드가 꽂혀 있습니다. 화영이 카드를 뽑아 폈습니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강남봉. 화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간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오기까지 불과 0.3초. 그 0.3초를 오장미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장미가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 꽃이에요? 누가 보내셨어요? 화영이 카드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호텔 거래처에서 온 거야. 신경 쓰지 마. 오장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강남봉 교수님이요? 우리 엄마한테 꽃을. 당신만을 생각한다고요? 이 목소리가 현관에서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진홍주는 그 장면을 눈에 담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화영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된 순간이었습니다. 최화영이 먼저 의심을 품은 건 이강혁 때문이었습니다. 이강혁도 오장미를 관찰하고 있었고 화영도 설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발견은 예상 밖의 인물에게서 나왔습니다. 양금순. 마 회장 집 가사도우미입니다. 항상 뚱한 표정에 후줄근한 차림.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마서린의 손톱 하나, 귀 뒤점 하나까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양금순이 감자전을 부치기 시작한 건 아침 7시였습니다. 감자를 직접 강판에 갈고 면포에 싸서 꾹꾹 눌러 전분을 뺀 다음 쪽파와 청양고추를 아낌없이 넣어 반죽하는 양금순표 감자전. 이건 마서린이 10살 때부터 특별한 날에만 꺼내는 레시피였습니다. 마서린이 뭔가 슬프거나 지쳐 보일 때마다 양금순이 조용히 꺼내는 음식이었죠. 그리고 마서린은 이 감자전이 나오면 반드시 한마디를 했습니다. 매번 같은 말이었어요. 금순 아주머니, 청양고추 넣었어? 음것이 바삭바삭해. 양금순에게 그 한마디는 마서린이 살아있다는 확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자전을 부친 겁니다. 사고 이후 설인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오장미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양금순이 반기며 감자전 접시를 식탁 앞으로 당겨줬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금순 아주머니표 특제야. 오늘 재료들을 아주 싱싱한 거로만 넣었어. 오장미가 자리에 앉아 젓가락으로 감자전을 한 입 먹었습니다. 바삭한 소리가 났습니다. 오장미가 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그 다음 반찬으로 젓가락이 넘어갔습니다. 양금순의 손이 행주를 쥔 채 멈췄습니다. 맛있네요. 딱 그 한마디. 청양고추라는 말도 없었고 바삭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그 문장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양금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리나, 이거 뭐가 들어간 것 같아? 오장미가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자요? 맛있어요, 아주머니. 양금순이 등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맛인데. 혀의 뱃맛이라는 건 기억상실로 지워지는 게 아닌데. 두 번째 이상한 일은 오전 중에 벌어졌습니다. 양금순이 빨래를 가지러 2층으로 올라가다가 마서린 방 앞을 지나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다가 양금순의 발이 딱 멈췄습니다. 방이 군대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칼로 자른 것처럼 반듯하고 화장품들이 일렬로 줄 맞춰 세워져 있었고 바닥에 옷 하나 떨어진 게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마서린의 방은 항상 전쟁터였습니다. 가방이 아무데나 던져져 있고 화장품이 굴러다니고 옷이 침대 위에 쌓여 있고 양금순이 매일 치워도 저녁이면 원상복구되는 방. 그게 마서린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일은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오장미가 방에서 나오다 양금순의 손에서 세탁물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오장미가 반사적으로 몸을 굽혀 수건을 집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오장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남은 먼지까지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양금순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서리는 바닥에 뭐 떨어지면 항상 금순 아주머니를 불렀던 애입니다. 손이 닿기 싫어서 직접 줍지 않던 애가 3개가 쌓였습니다. 양금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양금순이 세탁물 바구니를 핑계로 오장미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오장미가 옆으로 돌아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양금순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귀 뒤를 들여봤습니다. 점이 있었습니다.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양금순의 손끝 기억이 경보를 올렸습니다. 양금순은 마서린이 갓난아기일 때부터 그 귀 뒤에 로션을 발라줬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마서린의 점은 살짝 볼록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누르면 살이 살짝 올라온 느낌이 나고 경계가 부드럽고 흐릿한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점은 달랐습니다. 납작했습니다. 테두리가 지나치게 선명했습니다. 이건 피부에서 자라난 점이 아니에요. 그려 넣은 거야. 양금순이 방을 나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감자전에 청양고추를 모르는 것. 군대처럼 정돈된 방. 바닥을 손으로 직접 닦는 것. 그리고 피부가 아닌 점. 양금순의 손이 벽을 짚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다가 복도를 걸어 채화영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채화영이 문을 열었을 때 양금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예사일이 아니에요. 양금순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자전 이야기, 방 정리 이야기, 바닥 청소 이야기. 화영의 표정이 말 하나씩 나올 때마다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양금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귀를 봤어요. 있긴 한데요. 마서린 아가씨 점이 아니에요. 설린이 점은 제가 30년 동안 손으로 발라줬거든요. 살짝 볼록하고 경계가 흐릿한 점이에요. 근데 지금 저 점은 납작하고 테두리가 너무 선명해요. 마치 그린 것처럼이요. 방 안에 침묵이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저는 지금 방에 자고 있는 아이가 진짜 설린 아가씨인지 모르겠습니다. 양금순이 나간 뒤 채화영은 방 안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도 아니고 소파에 앉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 안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냉정하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어지간한 충격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처리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채화영이 방 안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지금 채화영의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말해줬습니다.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한 가지를 짚었습니다. 오장미는 지금 병원에 있다. 직접 가서 확인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오장미를 봤다. 그러니까 저 방에 자고 있는 애가 마서린이 아닐 수 없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병원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오장미가 아니라면, 만약 거기 누워있는 게 마서린이라면, 그러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채화영의 등줄기를 소름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오복길의 딸 오장미. 채화영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여자. 그 여자가 마서린으로 위장해 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강남봉 이름이 적힌 꽃바구니가 현관 앞에 나타난 것도 마서린이 그 이름을 그렇게 크게 읽어낸 것도 전부 다른 맥락으로 읽혔습니다. 진홍주한테 정보를 흘린 거야. 마서린인 척 통화하는 신용을 써서 진홍주를 움직인 거야. 그리고 그게 결국 이 집 현관까지 흘러오게 만든 거야. 오장미가 설계한 판에 내가 올라타 있었던 거야. 채화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보다 더 강하게 찾아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설인이? 그러면 설인이가 아직 병원에 있는 거야.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채화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악인이어도 설인을 향한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게 진짜 모성인지 후계자를 잃지 않으려는 본능인지
최화영 자신도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마서린을 생각할 때 찾아오는 이 감정만큼은 이 집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최화영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 실장,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병원 가자.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이강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고 최화영은 어둠 속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에 간다. 침대에 누운 사람의 귀 뒤를 직접 확인한다. 볼록한지 납작한지. 그 한 가지로 모든 것이 확인된다. 같은 시각, 오장민은 불 꺼진 방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있던 엄마. 오태평 오빠도 보고 싶었습니다. 사기도 잘 당하고 허당이지만 항상 곁에 있어주던 오빠. 그리고 강백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오장미 씨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오장미가 이 집에서 버텨온 몇 주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마서린인 척 연기하는 것 자체보다 마서린의 방에서 자고 일어날 때마다 엄마 정숙희 얼굴과 오복길 아빠 얼굴이 동시에 떠오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오복길이 살아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짓을 말렸을 겁니다. 장미야, 그냥 오자. 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않겠냐고 했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장미는 매일 밤 천장을 보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못 그래. 아빠처럼 착하게는 못 살아. 아빠를 죽인 사람이 웃으면서 밥 먹는 세상을 나는 못 봐. 그 마음 하나가 오장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이강혁의 의심이 구체화되기 전에 최화영을 흔들어야 하는데 마 회장에게 결정적 증거를 전달하는 것. 그것은 법을 알고 이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강백호. 오장미의 연인이자 정의감 넘치는 변호사. 해피바이러스 전파자. 어디서나 빛나는 남자. 하지만 지금 오장미에게 그는 마서린 실장에게 연락하려는 변호사일 뿐입니다. 강백호는 요즘도 오복길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복길의 죽음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최화영이 이강혁을 시켜 계속 접근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서린 실장을 생각할 때마다 강백호의 머릿속에는 오장미가 겹쳐 보였습니다.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본 것도 아닌데 마서린 실장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자꾸 장미가 떠올랐습니다. 강백호는 그게 장미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장미를 빨리 깨워야 한다는 마음이 다른 여자를 보면서도 장미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오장미가 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전화해야 할 사람은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게 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굳히는 일이었거든요. 결국 오장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 변호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마 실장,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오장미가 답했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장소는 제가 보낼게요. 강백호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강백호는 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서린 실장에게서 오는 메시지인데 왜 자꾸 장미가 떠오르는 거지?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닌데. 문자 몇 글자인데. 강백호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미씨, 빨리 일어나야 할 텐데. 내일이 오면 두 갈래의 길이 동시에 열립니다. 최화영이 병원에 갑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의 귀 뒤를 들여다보는 순간 최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질 겁니다. 볼록한 점, 부드러운 경계. 이건 서린이 점이야. 그러면 집으로 달려올 겁니다. 오장미의 손목을 잡겠죠. 너 대체 누구야? 같은 시각 카페에서 오장미가 강백호 맞은편에 앉아 입을 열려 합니다. 강 변호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백호의 눈동자가 흔들릴 겁니다. 이 목소리,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왜 자꾸 장미가 생각나는 거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가 각자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오장미는 진실을 터뜨리기 위해 두 여자 중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 판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그리고 오장미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단 하루뿐입니다.
자, 이제 이 드라마의 심장을 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오장미 대 최화영. 이 두 여자의 대결이 단순한 선악 대결이 아닌 이유. 그걸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은 왜 오장미를 두려워하는가? 최화영은 이 드라마에서 거의 무적입니다. 드림그룹 며느리 자리를 30년 동안 유지했고 진실을 알아챈 사람은 모조리 제거하거나 침묵시켰습니다. 오복길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강혁이라는 충성스러운 신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장미 앞에서 이 여자가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최화영이 그동안 상대해온 사람들은 전부 최화영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통하는 세계, 협박이 먹히는 세계, 드림그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데 오장미는 그 세계 밖에서 온 사람입니다. 잃을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사람. 그냥 엄마를 지키고 아빠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이는 여자. 최화영이 수십 년 동안 써온 무기가 오장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최화영이 처음으로 진짜 적을 만난 순간입니다. 오장미는 왜 정면 대결을 피했는가?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위장해 적의 집에 들어간 것. 이게 단순히 복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장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싸우면 집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증거도 부족하고 이강혁이라는 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미가 선택한 건 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는 것. 최화영이 가장 믿는 사람, 서린으로 위장해서. 최화영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 자기 집안에서. 최화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게 오장미라는 캐릭터의 핵심입니다. 강한 게 아니라 지혜롭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라 치밀합니다. 분노하는 게 아니라 계산합니다. 분노는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합니다. 낮에는 마서린의 표정을 씁니다. 두 여자의 무기는 무엇이 다른가? 최화영의 무기 목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돈, 권력, 이강혁, 드림그룹이라는 배경, 마 회장의 신뢰, 30년간 쌓아온 포지션. 오장미의 무기 목록은 이렇습니다. 마서린의 얼굴, 진실, 분노,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근성. 보면 아시겠지만 오장미의 무기는 최화영에 비해 터무니없이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팽팽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화영의 무기는 전부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의 무기입니다. 돈을 잃을까봐, 권력을 잃을까봐, 서린을 잃을까봐 두려운 사람의 무기. 오장미의 무기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무기입니다. 이미 엄마를 잃었고 아빠를 잃었고 쌍둥이 동생도 잃을 뻔한 사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진 무기는 두려움 없음 그 자체입니다. 잃을 것이 있는 자와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싸움. 이게 오장미 vs 최화영 대결의 본질입니다. 최화영이 설계한 판 vs 오장미가 설계한 판. 최화영은 30년 동안 판을 짜왔습니다. 수키의 아이를 훔쳐 마 회장을 속이고 드림그룹 며느리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 판 안에서 모든 사람이 최화영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장미가 그 판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옵니다. 오장미가 이 집 안에서 첫 번째로 설계한 판이 뭡니까? 강남봉이라는 이름을 이 집 현관으로 흘려보내는 것. 진홍주를 도구로 써서 염산호를 움직이게 하고 그 결과로 빨간 장미꽃 바구니가 최화영 현관 앞에 놓이게 만든 것. 최화영이 그 카드를 읽는 순간에 0.3초. 오장미는 그 0.3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의 손끝이 떨렸고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걸 봤습니다. 최화영이 30년 동안 쌓아온 판 위에 오장미가 새 판을 깔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마 회장에게 결정적 증거를 전달하는 것. 이것은 오장미 혼자서는 안 됩니다. 법을 알고 증거를 다루고 포기하지 않을 강백호가 필요합니다. 오장미의 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완성의 판이 최화영의 완성된 판을 이미 흔들고 있습니다. 최화영이 알아채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 이유. 많은 시청자들이 최화영이 오장미의 정체를 알아채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드라마의 폭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화영이 오장미의 정체를 알아챈다고 해서 오장미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가 진짜 대결의 시작입니다. 최화영이 알아채기 전까지 오장미는 적의 집안에 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화영이 알아채는 순간 오장미는 정체가 드러난 상태로 정면 대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장미에게는 이미 쥔 패가 있습니다. 최화영과 강남봉의 관계를 알고 있고 이강혁이 오복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있고 최화영이 30년 전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백호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최화영이 오장미의 정체를 알아채는 순간 오장미도 최화영의 모든 걸 안다는 걸 최화영이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두 여자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최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이 대사가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장미는 최화영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드림그룹, 며느리 자리, 설인, 이강혁, 30년의 거짓말. 그것을 하나씩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오장미가 최화영보다 강한 단 하나의 이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짚겠습니다. 최화영은 30년 동안 드림그룹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이 사실 최화영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불안해하고 마 회장이 염산월에게 눈을 돌린다고 두려워하고 오장미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폭주합니다. 최화영은 지키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쫓기듯 삽니다. 오장미는 다릅니다. 이불 속에서 울고 엄마가 보고 싶고 강백호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최화영의 딸로 완벽하게 삽니다. 그 버팀목이 무엇이냐면 단 하나입니다. 아빠를 죽인 사람이 웃으면서 밥 먹는 세상을 나는 못 봐. 이 마음 하나. 이 단순하고 뜨거운 마음 하나가 최화영의 수십 년 묵은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쌓은 탑과 사랑으로 걸어오는 사람.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티는지. 두 번째 갈등선은 마설인과 최화영입니다. 설인은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괴물이라는 걸 알아가고 있습니다. 꽃길만 깔아주며 키워줬는데 그 꽃길의 뿌리가 다른 사람의 피 위에 있었다는 것. 이 진실이 설인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가 이 드라마의 핵심 서사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갈등선은 강준호와 강백호 형제를 중심으로 한 로맨스입니다. 강백호는 오장미를 사랑하고 강준호는 오장미에게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형제가 같은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구조. 그런데 강준호가 단순히 연적이 아닙니다. 이 남자 자체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강남봉과 최화영의 관계. 강준호가 자신의 생일인 줄 알고 새긴 목 뒤 타투. 그 날짜가 실은 최화영과 연결된 무언가일 수도 있다는 암시. 이 드라마는 로맨스, 복수, 비밀의 세 줄기가 동시에 얽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도 각 인물이 명확하고 갈등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진홍주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염산월의 딸. 젊은 나이에 이혼한 엄마와 단둘이 살다 보니 남은 건 눈치뿐입니다. 계산도 빠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실수를 잘합니다. 드림그룹을 접수하겠다는 야망의 화신인 것 같지만 강백호 앞에서는 한없이 흔들리는 인간입니다. 한강에서 진한화학 막내 아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우연히 강백호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는 장면. 다리로는 자전거 페달을 밟고 눈으로는 먹잇감을 탐색하다가 강백호를 보고 넘어지는 이 장면이 캐릭터의 전환점입니다. 엄마 염산월에게 전화해서 말합니다. 나 진한화학 막내 아들 안 만날 거야. 내 이상형을 만났거든. 난 그 사람한테 목숨 다 걸었어. 야망의 화신이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마냥 밉지만은 않은 악녀입니다. 하지만 강백호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가 오장미라는 걸 알면서도 오장미를 증오하며 버티는 이 여자. 그 집착이 이 드라마에서 또 하나의 불씨가 됩니다. 정숙희를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법시험 1차 합격자. 영민한 두뇌에 지성미를 갖췄던 여자.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숙희. 매주 도시락 주문이 들어오고 입금자 이름이 토끼인 주문이 있습니다. 장미가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엄마 토끼처럼 귀여워서 토끼야 라고 했던 오장미. 숙희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으며 말합니다. 장미야, 엄마가 기다릴게. 오래 기다려도 괜찮아. 이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숙희의 삶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한 감정선입니다.
영린했던 여자가 사고로 모든 걸 잃었어도 요리 솜씨 하나는 다행히 남아서 반찬 가게를 꾸려가는 수키. 자신의 딸 장미를 엄마처럼 따르고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복귀를 친오빠처럼 의지하는 수키. 이 캐릭터가 있기에 오장미의 복수심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분노로 보이는 겁니다. 오복길. 오장미의 양아버지이자 이 드라마의 가장 착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수키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순정남.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아는 착한 남자. 배포 크고 목소리도 굵고 우락부락한 상남자 스타일이지만 속은 한없이 여립니다. 이 남자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순간 채화영이 그를 제거합니다. 둔기로 내리치는 그 장면. 방송될 때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복길의 죽음이 이 드라마에서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장미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채화영 각오해. 숨통을 조여주겠다. 엄마 아빠 설인이 목까지. 지옥을 보여줄게. 이 대사가 나오는 순간 오장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전사가 됩니다. 오복길이 남긴 것은 딸에게 복수의 불을 지른 겁니다. 착한 사람의 죽음이 착한 딸을 전사로 만든 겁니다. 이 서사 구조가 첫 번째 남자를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줍니다. 마대창 회장이라는 인물도 짚어야 합니다. 드림호텔, 드림백화점, 드림마트를 거느린 드림그룹 회장. 모두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카리스마 끝판왕.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온 남자입니다. 남 챙기는 법 없는 냉혈한이자 교활한 늙은 여우.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남긴 내 핏줄 설인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화영이 데려온 설인이 사실 동석의 진짜 딸이 맞습니다. 정숙희의 쌍둥이 중 하나를 빼앗아 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마 회장이 설인을 끔찍이 아끼는 것은 진짜 손녀를 아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입니다. 화영이 사기를 쳐서 데려온 아이가 진짜 핏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진실이 밝혀졌을 때 마 회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폭발 지점이 될 겁니다. 장미도 동석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장미도 마 회장의 손녀입니다.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온 여자가 사실 재벌가의 진짜 손녀였다는 것. 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될 겁니다. 이강혁이라는 인물을 다시 봅니다. 화영의 신복.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남자. 그런데 화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이기도 합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화영을 사랑하느냐? 내가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됐다. 내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것. 갓 태어난 아기를 처리하라는 명령도 실행하려 했습니다. 수키를 쫓고 절벽으로 몰았습니다. 오복길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이 모든 걸 화영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의 사랑은 결코 보상받지 못할 사랑입니다. 화영은 이강혁을 도구로만 씁니다. 이 남자가 언제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 화영의 편에 설 것이냐, 반대편에 설 것이냐? 이것이 이 드라마의 또 하나의 핵심 변수입니다. 화영을 위해 평생을 바친 남자가 어느 순간 화영을 등질 수도 있다는 암시가 드라마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미가 이강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앞으로의 전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강준호를 다시 봐야 합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 차갑고 치밀한 완벽남.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철벽남. 그런데 이 남자 목 뒤에 타투가 있습니다. 마서린이 언급했습니다. 채화영이 목 뒤에 이상한 날짜를 새겼더라. 특별한 의미가 있나 했더니 자기 생일을 새긴 거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진홍주가 말했습니다. 그거 목 뒤에 점이 나란히 3개가 있어서 보기 흉해서 가리려고 한 거다. 채화영이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목 뒤에 점이 3개. 채화영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유산으로 잃은 아이. 그런데 드라마에서 채화영이 애타게 찾던 아들의 행적이 등장합니다. 아들과 동일한 기록을 발견한 기쁨도 잠시 백혈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강남봉의 아들 강준호가 있고 강남봉은 화영과 은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강준호가 채화영의 아들일 가능성이 이 드라마에서 암시됩니다.
만약 강준호가 최화영의 아들이라면 강준호와 마서린의 로맨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강백호와 강준호가 형제라면 강백호와 오장미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이 드라마가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미스터리 스릴러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사건처럼 보이게 재배치됩니다. 기억, 장소, 물건들이 핵심 증거장치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건과 10년 이상 된 과거 사건이 연결됩니다. 첫 번째 남자의 서사 구조는 이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벌가 막장 드라마.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정교한 인과관계가 깔려있는 미스터리입니다. 첫째, 악인에게도 감정선이 있습니다. 최화영은 악인입니다. 명백히. 하지만 서린을 볼 때의 그 감정,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너지는 그 장면. 이 여자를 단순히 미워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악인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면서도 그 악행에 대한 청구서를 절대 면제해주지 않는 구조. 이것이 이 드라마의 서사적 균형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영웅이 되는 과정이 설득력 있습니다. 오장미가 적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엄마를 지키고 아빠의 억울함을 풀고 동생을 구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동기가 분명하기에 오장미의 모든 행동이 납득됩니다. 셋째, 잠입 스릴러의 문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위장해 적의 집안에서 버티는 장면들은 순간순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0.5초의 공백을 잡아내는 이강혁. 감자전 한 조각으로 진실을 감지하는 양금순. 이런 디테일이 쌓이면서 시청자들은 오장미를 응원하면서도 조마조마합니다. 넷째, 세대를 넘는 서사입니다. 1995년의 사건이 2025년의 현재로 이어집니다. 30년 전의 탐욕이 30년 후의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의 무게가 드라마에 밀도를 줍니다. 첫 번째, 최화영이 오장미의 정체를 언제 확실히 알아채느냐입니다. 양금순의 발견 이후 최화영은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병원에 가는 순간 모든 게 뒤집힙니다. 두 번째, 강백호와 오장미의 재회입니다. 강백호가 마서린 실장을 만나러 가는 순간,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게 장미라는 걸 언제 알아채느냐? 그 순간이 이 드라마의 로맨스 클라이맥스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세 번째, 강준호와 최화영의 관계입니다. 강준호가 최화영의 아들인가 아닌가?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드림그룹을 둘러싼 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네 번째, 마서린이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서린이 병원에서 깨어나면 오장미가 자신인 척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서린이 오장미 편을 들 것인가, 최화영 편을 들 것인가. 다섯 번째, 염산월의 봉투입니다. 염산월이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 최화영의 코디네이터로 수십 년을 살면서 쌓아온 무언가.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최화영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강혁의 선택입니다. 화영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 남자가 언제 무너지느냐?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 어느 편에 서느냐? 우리가 이 드라마에 빠져드는 이유가 뭘까? 최화영이 나쁜 짓을 해서 욕하고 싶은 것도 있고 오장미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불의한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무너짐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를 보여줍니다. 수키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지능도 아이도 사랑도. 하지만 요리 솜씨 하나로 반찬 가게를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미를 기다립니다. 복길은 죽었습니다. 착하게 살다가 착한 이유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진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오장미는 가진 게 없습니다. 돈도 백도 없습니다. 하지만 강철 멘탈 하나로 적의 심장부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이 대사가 오장미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건 강한 악인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진 평범한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장미는 영웅이 아닙니다. 두렵고 그립고 외롭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여자를 응원하는 이유입니다. 최화영이 먼저 오장미의 정체를 알아채면 최화영의 판. 오장미가 강백호와 먼저 손을 잡으면 오장미의 판.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강혁이 결국 누구의 편에 서게 될지, 강준호의 목 뒤 타투 날짜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염산올의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세 가지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첫 번째 남자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혹은 가장 화났던 장면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리뷰 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은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판이 있다는 암시가 드라마 전체에 깔려 있으니까요. 다음 편도 꼭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리뷰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